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그리고 친청 문제를 거론을 하시던데,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열심히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입니다.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완전히 부실화돼서 정부가 뒷수습을 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를 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위한 뒷받침을 잘하는 걸로. 다음에 또 언제 만나실 거예요? 다음에 약속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도 바빠요. 나도 바쁘면서 계산은 뭐 어느 분이 하셨어요? 당연히 형이 해야지.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 지지율 연일 30%대 지금 위기라는 얘기를 하는데 원인에 대해서 여러 진단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인사의 문제다, 소통의 문제다, 태도의 문제다. 현근택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원인 또 개선이 돼야 될 점 어떤 걸로 보세요? 이재명 후보는 리스크는 대통령 본인이다 또 이런 얘기도 했네요. 저도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아마 지금 국민들이 가장 보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자질과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아마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건 아마 태도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굉장히 어찌 보면 약간 삿대질도 하고 약간 화도 내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약간 불편해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왜냐하면 기존의 정치인들이 안 보이던 모습이거든요. 네. 보통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기자나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내외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경제 위기를 과연 헤쳐나갈 만하냐, 능력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계속 서해 문제라든지 아니면 월북 문제라든지 하면서 북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온 정부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다 여기에 매달리고 있거든요. 네. 검찰까지. 근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일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닌가? 네. 수사밖에 없는 게 아닌가? 전 정부 털기밖에 없는 게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가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이걸 해줄 능력이 있는가?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네. 장성철 소장님. 네. 대통령실에서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지지율 신경 안 쓰면 큰일 나죠. 네. 지금 대통령실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열심히 일하겠다는 뜻입니다라는 것이고, 지지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대통령께서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으면요 국정 운영할 수가 없어요. 국정 운영 동력이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각종 개혁 정책 법안 처리 민주당 협조 안 하면은 처리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민주당은 야당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윤석열 정권에서 내놓는 정책이라든지 법안을 처리 안 하려고 하겠죠. 비판을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랬을 때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이 국민적인 성원, 응원, 지지율입니다. 네. 근데 그것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개혁 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좀 네.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께서 자꾸 문재인 정권보다 우리가 훌륭하지 않습니까? 전 정권 비교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비교는 하지 말아야 된다. 네. 지금은 절대평가 시간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이런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 국민들 우려하는 모습 잘 알고 있습니다라는 겸손하고 겸허한 모습을 취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 공통점은 태도의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네요. 현 대변인, 네. 윤 대통령의 그 직위의 아는 아들이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게 또 이제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이 또 불거졌잖아요. 거듭된 인사 채용 논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선거에 나왔을 때도 공정과 상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되게 들고 나왔었거든요. 정치의 명분으로 삼은 것이고,
결국은 이제 공정 상식의 가장 큰 부분이 우리가 뭐 대입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두 부분이거든요. 2030들이 관심 있는 부분도. 그런데 지금 첫 번째도 아니고, 왜냐하면 대부분 기억하시겠지만 인사를 할 때 이제 검찰 출신 주변에 같이 일하던 검찰 출신들이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원장 이런 게 예전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 뭐 국무총리 비서실장이라든지 청와대 인사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예전에 검찰 출신이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딱 주변 사람 검찰 출신으로 가더니 막상 이제 또 대통령실에 보니까 행정관, 행정요원들이지만 대부분 뭐 지금 한둘이 아니거든요. 뭐 코바나 직원도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외가 육촌 얘기도 나왔죠. 지금 동해 황씨, 뭐 강릉 우사장, 뭐 인사비서관 부인 여러 가지 이제 공사가 섞이면서 사실은 이 시스템이 공적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가? 사적으로 네. 돌아가는 게 아닌가?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실이라는 건 국가 운영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공조직으로 갖춰져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수행하거나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공사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더 나가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쨌든 그 인사들도 이게 공사 구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네. 공사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네. 그분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직도 선을 못 긋고 있어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실이라는 건 어떤 위치에 관계없이 뭐 행정요원이든 행정관이든 수석이든 뭐 비서관이든 밖에서 보는 무게가 대단하죠. 아 그럼요. 왜냐하면 네. 사실은 이거를 어떤 분들은 행정관이 비서관보다 더 높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실에 있다는 것 자체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행정관이냐, 뭐 7급이냐, 9급이냐, 행정요원이냐 이거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뭐 9급이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 지금 말씀처럼 이제 해명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불편한 거죠. 장 교수님. 네. 권성동 그 대표 직무대행이죠. 네. 행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정년보장도 없고 별정직 9급 행정요원이 된 게 무슨 문제냐. 이게 차라리 하지 않으니만 못한 것 아니냐. 적절치 못하다 이런 또 지적이 나오네요. 해명이 좀 적절치 못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실과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해명한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 지역구 사무실에서 자원봉사한 분이에요. 네. 되게 일을 잘해서 내가 윤석열 캠프에 추천을 했어요. 거기서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장제원 전 비서실장에게 추천했습니다. 이런 건데 이것이 그냥 어떤 채용 절차에 부정과 비리, 뭐 잘못된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하지만 공정하냐, 상식적이냐 그런 면에 봤을 때 다른 분들, 예를 들면은 권성동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싶어 했던 다른 많은 청년들은 그렇죠. 이러한 추천 기회조차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해명은 상당히 좀 부적절했다라고 네.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대변인, 네. 이런 와중에 새로운 논란이 또 제기됐잖아요. 해당 인사가 권 의원 지역구 선관위원 아들이다라는 점이 드러나서 이게 이해 충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제기인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이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김영란법에 이제 국회의원이 포함되냐 안 되냐 논란이 될 수는 있는데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고요. 사실은 이제 선관위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선관위 아들을 자기 추천해서 대통령실에 넣어줬다. 본인 스스로 얘기했어요. 압력까지 행사했다고. 그러면 사실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해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선관위원이 사퇴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아들을 퇴직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둘 다 갖고 간다는 건 기본적으로 앞으로 모든 선거를 치를 때마다 선관위원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거는 지금 얘기처럼 또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어. 뭐 국회의원은 뭐 김영란법 적용 안 돼.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 빠져나갈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네. 민주당 당권주자들이요 일제히 불공정 채용 농단이다 이렇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그동안 당권주자들은 이재명 의원의 화살을 집중했잖아요. 네네. 뭐 전략을 바꾼 겁니까? 어떻게 봐야죠? 지금 뭐 워낙 뭐 윤석열 정부에서 공격을 많이 받고 있고 이게 어쨌든 이슈가 되긴 있는데 아마 네. 이제 당내 선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당내 경쟁 구도가 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네. 예전에 뭐 대선 때도 보면 경선 과정에 뭐 대장동 문제라든지 다 불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여당에서도 보면은 뭐 이재명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 뭐 사법 리스크가 있다, 방탄 대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아마 경선 과정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움직임이 좀 주춤합니다. 팬클럽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죠. 이럴 때일수록 밖에 나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데.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강신업 변호사가 얘기하는 주장과 말에 반대대로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서 김건희 여사도 저번 주에 지인들에게 이런 문자까지 보냈죠. 강신업 변호사 저랑 상관없고 관계없습니다. 네. 연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초반에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를 나타냈는데 본인도 좀 김건희 여사 스스로도 되돌아보시고 강신호 변호사 같이 팬클럽 회장분들이 너무 과한 주장을 통해서 국민에게 좀 찌푸리는 인상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당권 주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하잖아요. 오늘 출마 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일단 아마 국민들 상대로서는 지금 경제나 민생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경제라든지 민생에 대한 어떤 해결을 하겠다. 그런 이제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 같고요. 당내에서는 이제 통합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찌 보면 뭐 친명이냐 비명이냐 많이 갈렸다. 그리고 뭐 예전에 우리가 전당대회 치르면서 갈등이 심한 적이 많았거든요. 물론 네. 이제 끝난 다음에 통합의 메시지 내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어차피 뭐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내 통합 거기에 또 플러스 아마 한다 그러면 정치 개혁 아마 제가 보기에 이슈를 좀 던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잘 못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제대로 또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반사 이익도 못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게 민주당이 좀 이 정치 개혁에 대해서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민생, 경제, 통합, 그다음에 정치 개혁 네. 아마 이런 메시지를 던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이 어떤 내용이 담길까도 관심이네요. 네. 과거에 뭐 3선을 넘은 사람들에 대한 뭐 출마를 하는 게 좀 문제가 이게 있지 않느냐. 지금 당장 던지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네, 네. 이제 지금 한다 그러면 분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당대표 그렇죠. 당대표 선거니까요. 네. 장 소장님, 네. 여권에서는 이재명 의원 출마에 대해서 비판하던데 네. 이번 출마를 비판하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미리 견제구를 날리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당대표 될 가능성이 많고요. 이분이 2027년에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당신은 출마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어 라고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김기현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사리사욕 출마다. 왜? 사법적인 리스크에 대한 방탄막을 치기 위해서 당대표 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 도덕적으로 명분 없는 출마다라는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요. 지난 대선 과정 중에 했던 건데 정과 사범이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되고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냐. 이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옳지 못하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개항을에 출마해서 국회의원 당선된 것도 방탄 옷을 입게 한 것이고 네. 이번에 당대표가 되기 위한 것도 지금 검찰, 경찰에서 6가지의 정도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현 대변인,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게 출마 자격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존재감 때문인가요?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보통 아마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당에서 자격을 안 주는데 출마 선언을 하고 접수하겠다. 이게 좀 무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내 여론도 굉장히 안 좋죠. 그게 보여주는 게 결국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국회의원이 어찌 보면 옆에 이제 대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고립돼 있다는 건데 저는 뭐 일단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고 그 다음에 차기 총선이라든지 뭔가 정치적인 이제 그 자산을 쌓기 위한 건데 과연 지금 같은 걸로 그게 성공할까? 저는 오히려 약간 또 마이너스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청년 정치를 어떻게 압살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룰에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정당이라는 거는. 그리고 그 규칙은 계속 지키고 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당무이라든지 비대위에서 결정을 하면 그게 따르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마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지난번에 비대위원장 하면서 공천을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지방선거 공천도 했고 이랬는데 컷오프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재심 청구해서 안 되면 거의 받습니다. 근데 네. 본인은 왜 당의 결정에 대해서 수긍 못 하겠느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현 장수- 대표님 네. 언제부터 민주당이 룰과 원칙을 그렇게 금과 억주처럼 잘 지키셨냐고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공동 비대위원장 시킨 게 룰과 원칙에 맞습니까? 당 비대위원장은 당대표급이잖아요. 당대표가 그러면 지금까지 당원이 아니었는데 왜 그럼 그때 중앙위에서 결정을 해서 비대위원장 만들어줬어요.
그건 룰과 원칙을 지킨 게 아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현재 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또한 적절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할 관점들이 있지만,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 한 명을 품지 못하는 민주당이 과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모습을,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느냐라는 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반박하시는 게 저도 반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인준하는 거하고 어찌 보면 뭐 당원 아닌 경우도 비대위원장 하는 거 많습니다.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뭐 나 당원 아닌데 비대위원장 되냐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출마 자격은 별개 문제예요. 근데 대부분 비대위원장 하던 분이 다시 또 출마할 경우는 자격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당원 네. 우리는 6개월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동일 선상에 비교할 건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장 소장님께는 제가 추가로요. 네. 이제 당권 경쟁 어쨌든 이재명 의원 출마로 본격화하잖아요. 이재명 대 97그룹 간의 대결을 예견을 하고 또 뭐 네. 단일화 얘기도 하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겠는지 현실적인 그 한번 전망을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탄력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대략 한 60%가 되고, 네. 나머지 97그룹들을 지지하는 게 한 40%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40%가 10 더한다고 해서 60%를 넘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는 사실은 기정사실화가 된다. 97그룹들이 단일화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한번 제대로 대결해보겠다라고 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 인지도, 그리고 당내의 지지 세력들을 넘어서기에는 네. 불가항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최고위원분들도 이재명 후보랑 가까운 분들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는 이재명, 최고위원은 정청래, 이게 네. 캐치프레이즈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내에 일정한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한, 네. 이번에 민주당의 지도부는 이재명 지도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전망해 봅니다. 국민의힘 그 이준석 대표 자맹을 하다가 요새 호남에서 모습을 자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 소장께서 보시기에 이준석 대표의 지금 행보,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계속 지금- 뭐 당원 가입도 독려하면서 네. 세를 결집하는 듯한 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차기 전당대회 때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져요. 영향력을 단순히 유지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다시 또 출마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예를 보세요? 들면 6개월 후에 당원권 정지가 풀려서 네. 당대표로 다시 복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6월 달에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 본인이 한 번 더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출마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당원들을 기반으로 해서 차기 당권 구도에 영향력을 끼치겠다라는 모습으로 네. 보여지고요. 지금 호남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것은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계속 보여주겠다. 그리고 내가 호남 분들에게 한 약속을 계속 지키겠다라는 네.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대략 전국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당원들이 한 4천 명 정도가 된대요. 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일단 당내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 전 대변인은 이준석 네. 대표 움직임을 어떻게 보세요? 재심하고 가처분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검찰 조사에 일단은 집중한다고 봐야 합니까? 근데 경찰 조사도요,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 당규가 어떻게 돼 있냐면 기소만 되면은 뭐 출마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리스크예요. 근데 기소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도 하게 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리스크가 있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 움직임이 아마 차기 전당대회 출마 쪽으로 잡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예전에도 보면 결국은 본인이 당선된 게 당원들이라든지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될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예를 들어 2년을 무사히 마쳤으면 다시 못 나오겠지만, 네. 중간에 내가 이렇게 탄압받았다, 그러니까 나 다시 출마하겠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팽팽한 경쟁 구도가 이제 안철수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본인이 차기에 뭐 공천을 받는다든지 출마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아마 안철수 의원이 나오려고 할수록 이준석 대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장 소장님. 네. 윤핵관이로 불리는 또 투톱이잖아요. 네. 그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과 장제원 의원이 서로 뭐 불화처럼 보이다가 그걸 염두에 둬서인지 회동을 했습니다. 오찬에 만났는데 이게 참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정권 초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저렇게 빠지고 있는데, 당내에서 뭐 핵심이라고 하는 분들과의 갈등과 충돌과 이렇게 언론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는 자체,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게 결국에는 2024년도 총선 공천권에 대한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생각과 로드맵이 달라요. 아니, 당연히 그런데 네. 어떻게 정권 초에 이런 어떤 각각의 행보들이 진행될까요? 대통령실이 가만히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냥 용인하는 겁니까? 대통령께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상징적인 당대표이자 원내대표인 권성동 대표를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네. 또한 본인의 의중을 가장 잘하는 장제원 의원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장제원 의원이 상당히 좀 욕심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자분들과 얘기한 내용들을 다 들어보면 본인이 당을 주도할 수가 있다. 윤석열 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저렇게 화해하는 모습 두 분이 오찬하면서 우리 뭐 갈등 없어요라고 나타냈지만 장제원 의원은 기본적으로 권성동 대표 체제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흔쾌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렵게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듯이 당대표직에서 끌어내렸는데 왜 우리가 조기 전당대회 안 하고 내년 6월에 전당대회 하느냐. 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한테 새로운 기회를 줄 수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번 기회에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우리 국민의힘에서 몰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저희 분석입니다. 속전속결로 당도 접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판단이란 말씀이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쨌든 내년 1월 달에 이준석 대표가 다시 당대표로 복귀하는 시나리오까지도 네. 용인하는 행태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충돌 지점이 있기 때문에 네. 점심 한 번으로 두 분의 갈등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친박, 진박 논란 그렇죠. 있었잖아요. 다시 요즘은 뭐 언론의 표현입니다만 찐윤핵관 이런 논란인데 이게 여권으로서 상당히 부담되는 구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도 뭐 기억하다시피 아마 2인자 싸움이거든요. 이게 네. 치열해지면 사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지율이 안 좋은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설득을 잘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법률가다 보니까 직무 정지다. 직무 정지되면 그동안에는 어쨌든 직무 대행이 맞다. 이걸로 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장제원 의원이 그럼 어느 정도 여기에서 수긍을 해줘야 돼요. 대통령하고도 얘기해서 간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과의 식사 자리에도 안 간 것도 참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언론인들이 보기에도 좀 희한하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의를 제기한다. 그것도 분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그게 따라주는 게 맞다. 네. 계속 아마 이게 뭐 지금 마지막 얘기처럼 다음에 언제 만납니까? 그랬는데 나 약속이 많은데요. 저도 바빠요. 이러면 1시간 20분 동안 대화를 하고 뭐 갈등을 봉합했다는 게 다 위험해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그게 따라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오늘 두 분 진단 잘 들었습니다.